점심 드시고 차 한 잔 하시면서 저희랑 함께 하시죠.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오늘은 농사짓는 법조인 신평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경주에서 오시는 겁니까? 어제 서울에 와서. 네. 예.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방송을 위해서 먼 걸음 하셨는데 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올해 참 더운 날씨였고 폭염해서 많은 이 농산물 작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좀 그렇지 않죠. 괜찮습니다. 원래는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그 태풍이 하나도 상주를 안 했죠. 네네. 거기에다가 일기가 아주 순조롭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 농업 경제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다면은 네. 원래는 태평성대였죠. 그 정도로. 그러시구나. 더워서 고생은 좀 하셨지만. 그 더위 속에 얼마나 그 농작물이 잘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재배하셨습니까? 글쎄요, 모든 작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500평 정도 하신다고? 예. 옛날에는 그 외에 논농사도 짓고 했습니다만은. 농사까지. 세상에.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추, 배추, 감자, 무, 고추는 좀 특이한 거 어떤 거 하세요? 좀 보통 글쎄요, 우리 먹는 거는 거의 다 하죠. 채소. 과일 종류는 어떤 거 하세요? 요즘 밤호두, 감, 살구, 정말 다 자두, 여러 가지 마트에 있죠. 있는 건 다 하시는군요. 예, 예. 그 나신 농산물들. 예. 그건 어떻게 해야 하세요? 너무 많아서 다 못 드실 그렇죠. 텐데. 예.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많이 남습니다. 네. 그게 좀 거추장스럽죠. 장에 내다 팔진 않으세요? 아이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경주에서의 삶을 담은 그 신간을 내셨어요. 제목이 예. 시골살이 두런두런. 예. 제목이 정겨운데요.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이죠. 많은 분들은 이제 변호사로 알겠고 또 어떤 분들은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으로 네. 알겠는데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를 써왔습니다. 네. 제가 시와 수필로 문단에 등단을 했고. 그러시군요. 시도 벌써 시집을 여러 권 냈죠. 네. 그래서 제가 농촌에 살면서 시를 쓰고 그렇게 이제 한적하게 살고 있는데 네. 그 시가 또 좀 많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시집을 낼 겸해서 또 거기에 또 산문까지 첨가해서 네. 이런 이 책을 한 건 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한 분을 이렇게 와서 카메라 이렇게 아주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선물 주셨어요. 네. 근데 앞에 진돗개를 아주 너무 소중하다는 듯이 꽉 안고 계시거든요. 이거 진돗개가 아니고 네. 풍산개인가요? 믹스견인데요. 예. 이놈이 유기견으로 떠돌다가 잡혔죠. 예. 그래서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주인을 찾고 있었는데 네네. 고단자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살처분하기 직전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입양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이놈이 애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도 자기 운명을 알고 있었구나. 좀 그렇다고 하죠. 개들이 살처분 당하기 전에는 눈물을 흘린대요. 저런. 이름이 뭐예요? 아루. 아루. 네. 아루. 경주의 코아루 아파트 앞에서 잡혔다고 해서 코자 빼고 아루. 이름 예쁜데요? 우리말 같아서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이제 시골살이 벌써 30년 차신데 아니 이렇게 이름을 날리던 도시를 두고 왜 귀농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그 무렵 현행 헌법 처음으로 법관 제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제가 법관사의 정풍을 주장을 했죠. 네.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이 법관직에 쫓겨났는데, 네.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저를 법관 다시 임명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기다리다가 94년 1월 달에 네네.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네. 이 시골로 내려왔죠. 네. 그때 마음으로는 다시는 내가 서울. 이 바깥에 나가지 않겠다. 네. 이 경주에서 내가 이 죽을 때까지 있겠다. 네. 그런 이 번잡한 세태 같은 것에
너무 그 실망을 하고 환멸을 느끼면서 저런. 시골로 가서 농사를 시작하고 변호사를 잠깐 하다가 뭐 그렇게 했죠. 그럼 변호사 일도 하시면서 지역에서. 예, 그 변호사 조금 하다가 네. 제가 대학 교수로 들어가서 한 20년 대학 교수 생활을 했죠. 아, 그러셨군요. 네. 마음 다치셔서 가는 분들이 더러 계셨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경우셨군요. 예. 네네. 자, 여기에 있는 여러 시와 산문이 시, 산문 같이 다 있습니다. 그 네. 있는데 저희 아까 출연 직전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낭송해 주시고 싶은 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낭송도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럼 그 제가 한번 낭송을 한번 네네. 낭송 한번 해볼까요? 예. 너의 모습 신평 가만히 보아야 비로소 보인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씨가 맺고 바람에 썰린 자리 생채기 나고 홀연 갈색으로 사가 떨어지고 흘려보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 모습 내 가슴 한 구석 내 모습 그대로 새기려고 가만히 들여다본다. 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네. 쓴 시 같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잘 전달됩니다. 제 그 막내딸이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아니 근데 보통 낭송까지는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낭송까지 잘하셔서 아이고 깜짝 뭐 놀랐습니다. 잘하는 거 뭐 있다고요? 아닙니다. 아주 어떤 시를 읽는 밤 같은 느낌.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살롱드 상암에서 심평 변호사 모시고 새로 나온 책 시골살이 두런두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일단 책 얘기를 한두 가지 더 여쭙고 가고 싶은데요. 예.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 정리를 내리셨나요? 정의를? 예, 그 우리가 그 뭐 저 같은 세대는 우리가 그 저 후진국에서 지금의 선진국까지 그대로 다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과연 지금 행복하게 행복한 느낌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죠. 네. 그 왜 그럴까? 막 그런 점을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것이 꼭 그 자신의 어떤 결핍의 그 충족에서 바로 그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네. 자기가 가진 작은 것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아하. 귀하게 생각하면서 또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인과 사회를 내다볼 때 그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때 바로 이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이 눈을 뜨고 바라보면 광명천지가 바로 열린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책 제목을 이제 두런두런 시골살이 두런두런인데 참 그 두런두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정겨움과 함께 또 하나 뭔가 이게 소통의 한 방식 같은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그 심리학 용어에 슬리퍼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자연스럽게 하는 대화가 딱딱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인 대화보다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고 그래서 슬리퍼 이펙트라는 말이 있는데 두런두런이 조금 그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저는 말이죠. 예. 시란 것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은 막 시를 아주 난해하게 쓰시는데 네. 과연 그런 것이 그 시의 그 본령에 적합할 것인가? 시나 모든 글이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예. 내가 이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네. 그 상대방의 마음의 그 공감의 작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훌륭한 대화고 시고 글입니다. 네.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네, 공감합니다. 예, 근데 말씀 중에 행복에 대해서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가치 인정 그 다음 대목이 예. 이제부터 드릴 예. 말씀들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예. 나와 사회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의미실 텐데 예. 그런 의미에서 너그럽지 못한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렇죠. 정치 분야. 예. 오늘 모신 중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변호사님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대통령의 멘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죠. 과거에 뭐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께 네. 여러 가지 그 조언을 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저는 그분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네. 연락을 제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만나지 않았는데 뭐 멘토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또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저는 대통령의 멘토가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온 것이 수십 차례나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 글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께서 네. 제 글을 이제 자주 읽어보시면서 네. 간접적인 교류는 감정의 교류는 해온 셈이죠.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저를 어떤 면에서는 더 신뢰를 하고 합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렵고 네. 버거운 존재로 생각을 해왔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평생을 하나의 어떤 원칙 네. 어떤 사법개혁 네. 대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뿐만 아니고 검찰도 많이 개혁돼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이 평생을 검찰과 싸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윤 대통령께서도 껄끄러운 면이 있죠. 좀 그런 면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네.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 가끔 출연할 때 예. 변호사님이 이제 워낙 뉴스메이커시니까 예. 변호사님의 발언 가지고 주제로 논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계 사이에서 특히 미디어 이쪽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핫한 뉴스메이커로 꼽히시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말이죠. 이런 말이 조금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이후에 네. 네. 이 전국의 주요 고비마다 네. 제가 예측한 것이 틀린 게 없습니다. 네. 그리 지금까지 정치평론을 해오신 분들이 또 역할을 잘 해오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예측 같은 건 잘 안 하시죠. 예. 그럼 저는 예측을 하면서 그 예측이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이 사람 말은 조금 좀 그렇다 그러면서 제가 뉴스메이커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분석을 하지만 예측을 못하는데 네. 역시 변호사님의 예측이 다 맞아 떨어진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은 광고를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살롱드 상암 시골살이 두런두런이라는 책을 펴내신 신평 변호사 모셨는데요. 이제부터 정치 얘기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쓰신 칼럼들을 보면은 업보, 한동훈의 정체, 보수의 괴멸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좀 비난 아니고 비판하는 글이던데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한 예측 중에서 어긋난 게 거의 없었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체제가 계속되면은 이 보수의 분열의 내상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만약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대선은 필패로 끝날 것이며 또 그로 인해서 이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벌어진 보수의 괴멸에 이은 제2의 보수의 괴멸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견지에서 한동훈 당대표는 더 이상 제가 그런 말을 할 건 아니고 그 체제가 가는 위험성 그런 것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봤죠. 제가 약간 좀 분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 한 대표는 이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 자본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상징 자본. 예. 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외모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 이 가발을 쓰고 가슴에 보형물을 넣고 그렇게 다닌다고 말들 하는데 그런 것은 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럴 때는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한동훈 대표의 처가가 갖는 리스크 그것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뉴스타파 같은 데서 잠깐은 비쳤습니다만은
이 그 야권에서는 그 전략적 그 사고를 하면서 그 비판을 그 지금 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만약 그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잡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여러 견제에서 봐서 한 대표 체제는 여권의 그 바람직한 요소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예. 이 한 대표가 그래도 임기가 있는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자체로서 보수의 위기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보십니까? 점점 위기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네. 해법이 그럼, 없을까요? 그럼 회복이 안 됩니까? 물론 이제 한 대표가 좀 그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우리 헌정 사회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자기가 있던 그 윤석열 정권을 개성을 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가지면 상황은 좋아지겠습니다만은 이 한 대표는 윤 정권의 개성이 아니고 윤 정권을 밟고 올려쓰려고 하는 것이 기본 그 스탠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사이가 그 회복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늦게 시작했다면 괜찮았을까요? 지금이 아니라 정권 말기쯤에. 글쎄요. 저는 그 한 대표의 이 퍼스널리티, 네. 그 또 캐릭터 막 그런 면에서 그분은 막 지금 이런 그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뭐 거의 그분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준비한 깜짝 밸런스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상암드 살롱에 사전에 알려드리지 코스가 있습니다. 않았어요. 예. 자,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판사 출신 법조인, 교육감 후보, 대통령직 인수위원, 평론가 아닌 정치 평론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진 나는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 1번 글 쓰고 평론하는 농부. 2번 정치인. 저는 1번. 아,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시골로 내려가라. 귀농을 추천하고 싶은 정치인은 1번 이재명, 2번 한동훈. 저는 뭐 1번. 네. 1번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개 지지 이후 변함없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해온 나는 윤 정부 성공을 위해 딱 한 사람만 말릴 수 있다면 1번 한동훈, 2번 김건희 여사. 1번요. 네. 자, 정치와 정치인 중에 수많은 비평을 해오시고 예측도 해오시고 그래서 이제 쭉 나름 일가를 이루셨는데 나 말고 다른 이른바 참견러 중에서 이런 참견을 잘한다고 좀 얘기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참견러는 1번 홍준표, 2번 이준석. 난감해 하시네. 그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선 주자로 더 적합한 인물은 1번 이재명, 2번 조국. 뭐 1, 2번 중에서 1번이 나왔겠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여권 대선 주자로 주목하는 인물은 3명입니다. 1번 한동훈, 2번 오세훈, 3번 김문수. 2번요. 2번 오세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이제 각각의 질문 중에서 저희가 해석을 듣고 싶은 네, 네.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골로 내려가라 귀농 추천하고 싶은 정치인의 이재명 꼽으셨어요? 예. 이재명 그 당대표는 시골로 내려가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시골로 내려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 귀농이 전제되니까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딱 한 사람 말리고 싶다는 이제 또 한동훈 대표를 꼽으셨는데 예. 이유는? 지금 한 대표가 갖고 있는 그 꿈은 제가 볼 때는 뭐 성취할 수 없는 꿈이니까 좀 말리고 싶죠. 아, 그런 이제라도 생각. 좀 자신의 여러 것을 여러 면을 돌아보면서 좀 더 겸손하게 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견 잘하는 사람으로 홍준표, 이준석 중에 홍준표 뽑으셨어요? 이유는? 홍 시장은 뭐 때로는 이제 조금만 좀 꼰대 기질 막 그걸 발휘합니다만 이른바. 예. 그래도 한 번씩 바른 말 해요. 아, 네. 네. 이준석 의원은 너무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뼛속 깊이까지 들어간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의 나오는 말은 동일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일 난감하신 질문입니다. 네. 대선 주자 적합한 인물이니까 한참 난감하시다 이재명 대표를 꼽았는데 이유가 이재명, 조국 둘 중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 대표한테 많이 기대를 했죠. 네. 또 조 네. 대표가 정계 복귀할 것이고 또 큰 성공을 할 것이다. 그걸 예측한 사람이 네. 2년 전부터 제가 예측해가지고 네, 제가 얼마나 네.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조국 교수가 잘 돼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만나서 한번 조언을 해주고 싶었는데 네. 내가 만나서 조언을 해준 대로 자기가 따랐으면은 지금 이런 상태로 이 전락을 안 했을 겁니다. 아까 조언을 해주신 겁니까? 제가 기회가 없었습니까?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를 통해서 네. 내가 그렇게 한 만나서 한번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그 회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재명 당대표하고는 제가 원래 잘 알죠. 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뭐 사법 리스크 그게 대단하죠. 거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데 네. 그래도 뭐 그분이 이 이재명 당대표 조국 대표 두 분 사이에 고르자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 마지막에 차기 대권 주자로 오세훈 시장 뽑으셨어요? 지금 그 보수 쪽에는 그 사람이 귀한데 네. 그 진보 쪽에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그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한동훈, 오세훈, 김문수 중에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서울시장을 4번 한 분이 지금 지지율이 5%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은요 언론에 노출 빈도에 불과합니다. 조금 지나면 제가 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총선 백서 논란에 대해서 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 백서에 담긴 조정훈 위원장 네. 온화하고 담백한 어조 네. 거기 그 속에 숨은 우리가 또 어떤 핵심되는 네.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전편을 통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이 이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네. 결국 총선 참패로 이어진 어떤 솔직한 반성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보수 세력 내에서는 김건희 여사 마녀 사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이고 오히려 김건희만 죽이면은 이 보수의 정부가 무너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가지고 총력을 집중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그런 전국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한 말 같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격을 겪고 있는 것은 이 윤석열 부군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좀 제대로 처사를 이 김 여사를 위해서 해주지 못한 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오히려 여사의 방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김 여사가 물론 잘못한 점도 많고 또 국민들께서 김 여사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갖고 계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말이죠.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김건희 여사하고 김정숙 여사 두 분을 놓고 과연 어느 분이 더 많은 잘못을 범했는가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볼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조금 전 변호사님 말씀 중에 김 여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처사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좀 이런 이제 처사가 조금만 그 말은 좀 제가 잘못한 것 같고 김 여사가 좀 편하게 행동할 수 있게 윤 대통령께서 좀 배려를 잘 할 수 있지 않았겠나. 편하게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 김 여사가 공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가령 말이죠. 네. 미리 청와대 용산에 제2부속실 빨리 마련하고 어떻게 해서 김 여사가 그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 영본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처사라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야권의 공격이 많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데 그런 공격을 조금 멈출 수 있게 가령 야당과 어떤 이 총선 어떻든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전국에서 이 협치의 길을 열고 그렇게 했더라면은 야권에서 그렇게 이 김 여사만을 집중 공격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말이죠. 이재명 당대표의 핵심 채권인 분으로부터
이 협치 그 제안을 받고 그 네. 제가 전달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분이 저쪽에서 하는 말씀이 네. 우리가 이 김여사 특검법을 만들 때 만약에 국힘당 측이나 또 용산에서 단 한마디 말이라도 했으면 우리 이 법을 안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만든 것이 얼마나 이 김 여사에 대해서 부당한 이 공개인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시조를 말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네. 그런 것이 불과 몇 달 사이 이렇게 급변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 김건희 죽이기로 나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 순조롭지 않은 면이 있죠. 그런 과정에서 윤 대통령께서 조금 이 정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막 그런 방안을 실시를 했더라면은 김 여사가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그런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한 대표가 그나마 대안으로 예. 특별감찰관을 꺼냈습니다. 예. 이게 해법과 대안이 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국민들 여론은 막 그것을 간절하게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막 그런 제도가 마련되면 그것은 윤 대통령의 목을 겨누는 막 그런 결과로 바로 되는 거죠. 뭐 계속해서 막 김 여사를 소환하고 신문하고 막 하면서 막 하겠죠. 그것은 이제 한 대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원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되겠죠. 아니 특별감찰관이. 그렇죠. 지금 특검과 혼동하시는 건 아니죠? 뭐 특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도 네. 결국 이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여론이 그런 이 움직임들이 이 언론에 도배가 되면서 한 대표는 자신이 원하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빠른 첩경을 발견하겠죠. 네. 끝으로 아주 짧게 김 여사는 서면 사과를 해야 될까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까요? 그냥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그 두 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이나 그런 형식을 통해서 네. 사과의 뜻을 다시 한번 표시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살롱드 상암 신평 변호사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요. 시골살이 두런두런 사랑받길 바랍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